네, 이 시각 외신 헤드라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어떤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이 시각 외신 헤드라인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NBC에서는 중국의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부동산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세금과 부가가치세 인하,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와 새로운 완화 정책, 그리고 공급구조 개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켓워치에서는 부진한 시장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다면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는 15개 기업을 소개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90%의 투자자들이 투자 의견 매수를 권하면서 앞으로 1년 동안 18%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한 페이스북을 포함해 어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한 알파벳이 선정됐습니다. 그 밖에도 엘러간, 델타항공, 그리고 통신장비 업체 해리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부진한 시장 흐름으로 인해 저위험 전략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4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자산관리 부문이 부진했는데요. 불확실한 환경 때문에 은행이 위험을 덜 추구하게 되면서 고객들 역시 움직임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시진핑 총리의 1대1로 정책이 정치, 경제, 지정학적 이득을 모두 얻는 일석삼조의 수단이 아니라 위험성이 높은 정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프로젝트들과 이어지게 되다 보면 투자 위축은 물론 오히려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야후가 인터넷 사업 부문을 축소하고 전체 직원의 15%를 줄이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지난 3년 반 동안 CEO 마이어가 취임한 이후 매출은 감소하는 데 반해 비용만 증가하면서 경영자 교체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이터의 기사입니다. 영국의 에너지업체 BP가 20년 내 최악의 연간 손실액을 기록하면서 추가적인 인력 감축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4분기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0% 줄어든 BP의 연간 손실액은 우리 돈으로 7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BP는 예상보다 실적이 더 큰 폭으로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내년까지 판매, 또 지원 부문에서 3천 명을 추가적으로 감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외신 헤드라인 살펴드렸습니다. 네, 김지민 캐스터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를 가장 발빠르게 체크해드리는 시간이죠. 유동원의 글로벌 이슈 주민, 유동원 키움증권 WN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 나눠볼 주요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China PMI misses. Factory activity falls to lowest since 2012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중국의 1월 제조업 PMI가 2012년 이후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상 더 하락을 하는 모습이에요. 중국발 위기 또 현실화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PMI 지표를 보시면 49.4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인 49.6보다 한 0.2포인트 낮게 발표가 됐고요. 그전 달이었던 49.7에서 0.3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는 구조조정의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는 비제조업 PMI 지표가 예상보다는 괜찮게 나왔지만 그래도 전달 대비해서는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도 확대되는 국면, 그러니까 53.5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중국 증시가 지난 1월 달에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되겠죠. 네. 이것의 이제 트리거 포인트 자체가 이 PMI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PMI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을 보시면은 중국의 제조업은 완만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생산과 고용 부분에서 12월보다는 이제 위축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이 되겠고요. 네. 이 부분이 이미 중국 정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공급 과잉 업종이었던 철강이나 시멘트, 석탄, 유리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고 공급 물량을 줄이고 그리고 300만 명 정도의 네. 노동 인구를 감소를 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예견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우선 첫 번째는 그 차이신 PMI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던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신규 주문 위축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얘기고요. 이에 따라 수치 개선이 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산과 고용 지표가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비제조업 쪽에서 부양책이 나올 것인가 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세계 경제 성장률을 도와줄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정책들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비제조업 PMI가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숫자가 전달에는 54.4, 죄송합니다. 그 전달에. 네. 그리고 지난달에는 53.5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차트로 보시더라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박스권 아래로 다시 내려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더 올라가서 유지가 되느냐 하는 것이 그 중국 경제 지표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외국계 헤지펀드와 투자은행들이 계속적으로 중국 위안화를 공격을 하고 있죠. 이것이 뭐 결국은 중국 소비 확대가 일어나서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격이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조지 소로스가 얘기 계속하고 있고 뭐 카일 바스 스탠리 드렁큰 밀러, 뭐 데이비드 테퍼,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핵심 부분이 이겁니다. 은행의 부실을 해소 위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되면 화폐 증발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뭐 위안화는 지금 상황에서 적어도 40% 이상 뭐 절하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뭐 계속적으로 위안화가 절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소비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위기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지표들을 놓고 보셨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가 2015년의 GDP 성장률을 보시더라도 중국이 뭐 월등하게 미국보다 높은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뭐 또 물가 상승률을 놓고 보시더라도 중국이 1.5% 정도 수준에서 미국은 한 0.7% 정도 수준.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뭐 기업의 ROE를 보셨을 때 미국과 중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PBR 개념은 지금 중국은 미국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싸 보인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총 부채 비율을 놓고 보시더라도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낮다. 그리고 정부 부채 비율을 놓고 보더라도 뭐 2분의 1보다 더 낮다. 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위안화를 겨우 이제 SDR에 편입을 했지만 아직까지 자율화가 크지 않죠. 그리고 중국 부채 중에서 90%가 중국 국내 부채라는 말씀을 전에도 드렸고 지금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 이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중국 은행권이 예대 마진 3%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터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해결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당연히 위안화가 절상이 돼야 됩니다. 절하가 아니라. 네. 네, 그렇죠. 지금 그 소비가 훨씬 더 지금보다도 훨씬 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수입이 더 늘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근데 위안화가 40% 절하가 된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중국 수입이 훨씬 더 규모가 더 낮게 나올 것이다. 네. 뭐 거의 폭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 만약에 위안화가 40% 절하가 된다면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는 위기가 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정부들의 발걸음이 나올 것이냐, 당연히 유동성을 풍부하게 부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국가들이 유동성을 부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금융위기는 오지 않는다. 적어도 2년 동안에 금융위기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중국만 놓고 보면 위안화라든지 종합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변동성이 심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위안화가 절상이 되고 상해 종합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미달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사우디의 저유가로 전전긍긍이라는 기사인데요. 기사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시면은 Saudi Arabia struggles to cope with cheap oil이라는 제목이죠. 사우디 저유가로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 또 계속해서 기사를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2018년도면은 뭐 파산에 이를 것 같다. 네, 초저유가 언제까지 버티겠느냐.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대규모 재정 지출 예산 감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 전 세계 석유 공급의 1, 2위를 다투는 사우디의 두 가지 어려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우디는 이제 두 가지 어려움을 직면해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공급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공급이 크게 늘어났죠. 그래서 2014년부터 미국이 1위로 등극을 합니다. 사우디가 원래 1위였는데 이렇기 때문에 흔히 말해 잃어버린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장 점유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지금 보시면 이제 시장 점유율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우디는 저유가 정책을 써서 시장 점유율을 다시 1위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려면 당연히 미국세 셰일가스 회사들이 도산이 일어나야지만 일어나는 부분이 되다 보니 낮은 유가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낮은 유가를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요. 그렇죠. 엄청난 재정 적자를 유발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사우디가 약 한 6,240억 달러의 리저브 보유고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저유가가 된다 그러면 이 보유고가 이제 바닥이 날 것이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만약 유가가 20달러 수준이다 이러면 2018년 10월이면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30달러다 그러면 2019년 여름에는 고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이고요. 40달러 수준이라면 2020년 50달러라면 2021년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적어도 유가가 80달러 선이 유지가 돼야지만 어느 정도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우디가 저유가 정책을 가져가면 갈수록 이런 적자가 확대가 되는 부분이 나오겠는데요. 결국 이렇게 가져가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시장 점유율 유지. 네. 그렇죠? 그래서 셰일가스 회사를 많이 없애겠다. 뭐 이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전략을 사우디가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공급 물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네. 2008년 수준까지는 줄지는 않을 것이다는 것이고요. 아마도 하루에 1,100만 배럴 정도의 수준은 유지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가가 상승은 하겠지만 50달러 선까지 가면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결국은 이렇게 유가가 낮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사우디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부분에 있어서 50달러 정도면 계속적으로 부채를 발행을 하면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낮은 유가는 분명히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수혜 국가를 계속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외신 기사죠. South Korean exports fall at fastest pace since financial crisis. 한국 수출 급감,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감소폭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가 나돌고 있죠. 한국의 수출입 동향 발표가 좀 있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봐 주신다면요. 네. 제가 왜 한국 기사를 외신으로 가지고 왔냐면, 이것은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한국 수출입 동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 무역 동향을 잘 설명을 해준다는 것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이제 한국 그리고 중국, 일본이 대부분 이 아시아 국가들이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그리고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무역 량을 판단시켜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국 수치가 중요한 부분 중에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수출 중에서 4분의 1을 중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의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잣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치들이 조금 심각하다 뭐 이런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뭐냐면 1월달 수치가 지금 한국이 18.5%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물량 증가율이 놓고 보시면은 작년에 한 2.5%에서 3% 정도 수준을 작년 말에 유지를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물량 수준도 지금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인 요소가 좀 있다고 쳐서 좀 조정을 해서 보면 이게 마이너스 1% 정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무역 물량이 감소를 하고 있다. 1월 달에. 이것이 문제가 좀 되겠습니다. 결국 지금 계속되고 있는 낮은 유가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신흥국의 경기 둔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산유국도 재정을 축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공식적인 데이터를 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데이터는 작년 11월까지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의 숫자인데 세계 무역 물동량의 증가율이 한 1.5% 정도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1월 달에 한국 숫자를 놓고 보니 아마도 다음 3개월은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차트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0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가 안 좋다는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물량 증가가 지금 그 흔히 말하는 유동성 증가를 일으키고 있다.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푸는 전략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보면 그럼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한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에는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뭐 심지어는 양적 완화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세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노력을 할 것이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은 올해 상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보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 한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출 물량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다. 상대적 경쟁력 유지가 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유입 부분을 좀 한번 보시면 지난 3주간의 이제 글로벌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죠. 네. 여기에 주형 펀드에서 한 240억 달러가 자금이 순유출이 됐습니다. 네. 한국을 놓고 보시면 반대로 지금 그 구간 동안에 주식형 펀드로 1억 5천만 달러 가량이 순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서는 AUM의 총 자산의 한 0.1%에 달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것은 그만큼 한국 투자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안전자산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무역이 함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또한 미국과 중국이 결국은 아주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 물동량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에 유동성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현금화하는 전략보다는 이런 한국에 관련된 국가들의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제조기업들 중에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는 패닉 매도에 동참할 시기는 아니고요. 오히려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국가와 업종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분 키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WM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